안녕하세요. 배짱이의 서재 책 읽는 배짱이입니다. 오늘 추천드릴 도서는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잃고 낙담할 때, 지금 내 삶이 정말 내가 원하던 것일까? 정말 내가 원하는 삶, 가장 나답게 사는 길은 무엇일까를 고민하시는 분께 추천드립니다. 아주 우연한 기회에 어느 독서 모임에서 이 책을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요. 어쩌면 제가 본격적으로 책 읽기를 시작하는 계기가 된, 제게는 의미가 있는 책이라 오늘 골라보았습니다. 저자인 파커 제이 파머는 교사의 교사 또는 위대한 스승으로 불리는 미국의 존경받는 교육 지도자이자 사회운동가로 손꼽히며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주변의 기대와 본인의 진정한 본성 사이에서 거쳐야 했던 작가 자신의 방황과 시행착오, 내면의 어두움과 나약함을 담담하게 풀어낸 책으로 소명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럼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제1장 인생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라. 내가 소명에 대한 의문에 눈뜬 것은 30대 초반의 일이다. 그 즈음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었지만 나의 영혼은 텅 비어 있었다. 돈을 벌고 권력을 얻고 경쟁에서 이기거나 자기 자리를 탄탄하게 굳히는 일보다 더 의미 있는 삶의 길을 찾는 사람일지라도 자칫하면 그 여정에서 자기 것이 아닌 인생을 살 수도 있음을 나는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가 바로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닐까 두려워하며 한밤중에 깨어나 몇 시간이고 천장만 바라보곤 했다. 당시 나는 내 안에 더욱 심오하고 진실한 인생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더욱이 그러한 인생이 진짜 있는 것인지 믿을 만한 것인지 실현 가능한 것인지조차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우연히 퀘이커 공동체에 전해 내려오는 오래된 경구 하나를 알게 되었다. 내 인생의 목소리를 들어보아라. Let your life speak. 그 말은 내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물론 그때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했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이다. 최고의 진리와 가치가 당신의 삶을 이끌도록 하라. 매사에 최고의 진리와 가치를 기준으로 행동하라. 당시 나에게는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영웅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말의 의미를 더욱 구체화할 수 있었다. 나에게 내 인생의 목소리를 들어보아라 라는 말은 바로 마틴 루터 킹 2세, 로자 파크스, 마하트마 간디, 도로시 데이처럼 숭고한 목표를 가진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로 다가왔다. 나는 내가 찾을 수 있는 최고의 이상을 늘어놓고는 그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대부분 어처구니 없는 결말이었고 때로는 우스꽝스럽기까지 했다. 언제나 그 결과는 비현실적이었고 진정한 나 자신을 왜곡하는 것이었다. 원인은 나의 내면에서 밖으로 뻗어나간 삶이 아니라 바깥 세계에서 안으로 밀려들어온 삶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내 마음에 귀 기울이기보다 영웅들의 인생을 흉내내는 고상한 길을 찾았던 것이다. 제2장 이제 나 자신이 되다. 타고난 재능을 발견하는 일. 나는 늘 내 인생을 잘 꾸려나가기에는 부족한 존재라는 느낌을 가졌다. 내게 기대되는 이상적인 모습과 실제 모습 사이의 차이 때문에 죄의식을 만들어내면서 그 격차를 좁히기 위해 몸부림치느라 지쳐갔다. 오늘날 내가 이해하는 소명의 의미는 상당히 다르다. 소명이란 성취해야 할 어떤 목표가 아니라 주어지는 선물이다.
소명의 발견이란 얻기 힘든 이상을 바라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참 자아의 보물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소명은 나 아닌 다른 어떤 존재가 되라고 저쪽 바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소명은 본래 타고난 그 사람이 되어 태어날 때 신이 주신 본연의 자아를 완성하라는 여기 내면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서 나온다. 그것은 기묘한 선물이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던 때 바로 그 모습인 자아라는 선물이다. 이것을 선뜻 받아들이기란 다른 사람으로 변신을 꾀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다. 나는 그 어려움 때문에 때로 그 선물을 외면하거나 감추어 두기도 했고 그것으로부터 달아나거나 함부로 써버리기도 했다. 나만 그런 게 아닐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가? 자기 본연의 모습을 찾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하시디즘의 이야기가 하나 있다. 백발이 성성한 랍비 주주야의 말이다. 신은 내게 왜 너는 모세 같은 사람이 되지 못했느냐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왜 너는 주주야답게 살지 못했느냐 라고 물을 것이요. 우리 모두가 어떤 재능을 선물 받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이 못내 의심스럽다면 갓난아기나 아주 어린 아이를 잘 살펴보라. 아이는 장차 세상이 부여할 어떤 이미지로 만들어질 재료로 태어난 게 아니었다. 아이는 이미 자기만의 형상을 선물 받았으며 자기만의 숭고한 영혼을 지니고 있었다. 애초부터 우리의 인생은 참 자아와 소명에 대한 어떤 단서를 갖고 시작한다. 그 단서를 해독하는 일이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풀어내는 일은 큰 의미가 있다. 특히 20대나 30대, 40대가 되어서도 갈 길을 몰라 방황하거나 이리저리 끌려다니느라 자신의 타고난 재능을 까맣게 잊고 살 때는 더욱 그렇다. 그런 실마리들은 해야 할 일에 매여 살아야 한다는 전통적인 소명의 개념에 맞서고자 할 때 유용하다. 추상적인 도덕률은 듣기에는 고상하지만 그것을 따라하는 한 본연의 소명의 목소리를 들을 수는 없다. 모세가 되기 위해 발버둥치기보다는 주주야로 이 땅에 살고자 할 때 비로소 참된 소명을 발견할 수 있다. 소명에 대한 가장 깊은 질문은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가 아니다. 더욱 본질적이며 어려운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내가 타고난 본성은 무엇인가? 이다. 세상 만물은 나름의 본성이 있다. 누구에게나 능력은 물론 한계도 있다. 한 예로 도자기 만드는 일을 보자. 도자기를 만드는 일은 단순히 점토에게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다. 점토는 도공의 손놀림에 따라 빚어지지만 동시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도공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만약 도공이 점토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면 결과는 깨진 파편이나 보기 흉한 물건이 된다. 공학이란 그저 재료를 향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건축기사가 철, 나무, 돌 같은 재료의 본성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단순히 보기 싫은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달이나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인간의 자아가 지닌 본성 역시 능력과 한계를 함께 지니고 있다. 자기가 가진 재료에 대한 이해 없이 소명을 구한다면 그 인생은 아름답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비롯한
주위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무언가 대단히 가치 있는 일에 몸을 바치면서 꾸며대기를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고등학교 때부터 줄곧 나는 뛰어난 지도자로 성공하리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아왔다. 내가 29살 때 어떤 인류대학의 학장이 나를 찾아와서 대학 이사회의 일원이 되어달라고 제안했다. 세상에, 농담을 하는 걸까? 당시 이사회에는 30은 고사하고 60살이 안 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게다가 그네들 중 아무도 턱수염을 기르지 않고 있었기에 나는 그가 농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잠시 후 그는 이런 말을 덧붙였다. 사실 내가 이런 제안을 하는 건 언젠가 틀림없이 당신이 대학 학장이 되는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학의 이사 경험은 당신에게 중요한 견습이 될 겁니다. 나는 그가 옳다는 확신이 들어서 제안을 수락했다. 그로부터 6년 후 오트밀로만 세상에 알려져 있는 공동생활촌인 펜들힐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 내가 하던 일을 얘기해 보겠다. 나는 초등학교 때 만들었던 점토 잿더리보다도 더 무겁고 모양도 형편없는 머그잔을 만드는 공예점에 있었다. 이 괴상하게 생긴 것들을 가족에게 선물로 보내기도 했다. 지금은 돌아가신 나의 아버지는 당시 고가의 도자기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아버지께도 머그잔을 보내드렸다. 커피를 가득 채워도 그 무게를 느낄 수 없을 만큼 상당히 묵직한 잔으로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나 스스로도 이렇게 물었다. 이런 일을 할 거면 박사학위는 뭐하러 땄지? 너의 기회와 재능을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내가 소명에 따라 결정했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한낱 쓸모없는 엉터리로 느껴졌다. 더욱이 나같이 은두는커녕 성공과 유명해지려는 욕망으로 가득한 에고를 가진 사람에겐 그건 정말 커다란 위협이었다. 내가 펜들힐에 가기를, 그곳에 있기를, 그곳에 살기를 원했느냐고?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다. 분명한 건 펜들힐의 경험은 내가 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일이었다. 맙소사,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이것인가? 새로운 삶의 방식을 터득해야만 하고 나를 포함해 아무도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이런 곳에 오고 싶었던가? 마음 깊은 곳의 소명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야. 남에게 그 이유를 설명할 수도 없고 나 자신도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만 하는 일이지 라고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동기유발에도 불구하고 내 의구심은 커져만 갔다. 제3장 길이 열린다. 펜들힐은 기도와 학습, 인간적 가능성의 비전에 뿌리를 둔 공동체였다. 내가 새로운 방향을 찾아낼 수 있다면 바로 펜들힐에서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곳에서 나의 소명에 대한 어려움을 털어놓자 사람들은 전통적인 퀘이커 교도라면 누구나 그렇게 이야기할 법한 뻔한 충고만을 던져주었다. 그들의 의도는 좋았지만 나는 더 큰 실망에 빠졌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믿음을 갖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길이 열릴 겁니다. 믿음은 갖고 있어. 나는 혼자 생각했다.
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는 거지. 세월은 쏜살같이 흘러서 곧 중년에 접어들 텐데 나는 아직도 내 소명의 길을 찾지 못했어. 이제까지 내 옆에 열렸던 길은 모두 잘못된 길이었지. 깊어가는 좌절감으로 몇 달을 보낸 후 펜들릴 공동체에서 사려 깊고 공정하다고 정평이 난 나이 지긋한 여성에게 내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녀의 이름은 루스였다. 루스, 사람들은 계속 길이 열릴 것이라고만 말합니다. 나는 고요 속에 앉아서 기도도 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길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어요. 그래도 길은 열리지 않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나의 소명을 찾으려고 애써왔지만 아직도 내게 정해진 길을 짐작조차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길이 열릴지 모르지만 내게는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거예요. 루스의 대답은 솔직했다. 나는 모태신앙인이라네. 그리고 60년이 넘게 살아왔지. 그러나 내 앞에서 길이 열린 적은 한 번도 없었다네. 우울하게 말하던 그녀가 잠시 말을 멈추었을 때 나는 절망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이 현명한 여인의 말인즉 펜드릴의 사람들은 신의 인도를 장난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인가? 잠시 후 그녀는 잔잔한 미소와 함께 말을 이어갔다. 반면에 내 뒤에서는 수많은 길이 닫히고 있다네. 이 역시 삶이 나를 준비된 길로 이끌어주는 또 하나의 방법이겠지. 본성을 거스르는 행위. 세상에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야 하지만 내 능력 밖의 일인 경우가 있는 법이다. 만약 내가 본연의 나와 상관없는 훌륭한 일을 하려고 하면 한동안은 남에게나 나에게 근사해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 한계를 넘어섰다는 사실은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맞는다. 나 자신과 남을, 우리의 관계를 결국 왜곡시킨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 좋은 일을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도 더 큰 해악을 끼치고 말 것이다. 내가 나의 본성, 관계의 본성이 아닌 일을 하려고 덤빈다면 그 순간 나의 등 뒤에서 길이 닫힐 것이다. 나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징후는 소위 탈진이라는 상태이다. 대개는 너무 많은 것을 주려다가 생기는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내 경험상 탈진은 내가 갖지 않은 것을 주려다 생기는 결과이다. 탈진은 분명 공허함이지만 내가 가진 것을 주어서 생기는 결과가 아니다. 내가 주려고 해도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일 뿐이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 내 본성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선물이 나의 참다운 본성, 유기적인 실체 속에서 생성된 것이라면 내가 그것을 주어버린다 해도 스스로 다시 생겨날 것이다. 또한 그러한 베품의 결과는 탈진이 아니라 비옥함과 풍요로움이며 나를 새롭게 할 것이다. 오직 내 안에서 자라지 않는 것을 주려 할 때 그 행위는 나를 고갈시키며 다른 사람에게도 해가 된다. 강요되고 기계적이며 실체가 없는 선물은 해악만 불러온다. 길이 닫힐 때, 등 뒤에서 길이 닫힐 때 단지 전략상의 실수에서 빚어진 결과로 치부해버리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 내가 더 똑똑했더라면 또는 내가 더 강했더라면 문이 그렇게 쾅 닫혀버리진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내가 더 노력하면 닫힌 문을 쳐부술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이것은 위험한 유혹이다. 길이 닫히는 것에서 메시지를 얻지 못하고 계속 저항한다면 내 본성에 있는 한계를 무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내가 타고난 재능을 무시하는 것이며
참 자아를 망가뜨리는 일이다. 루스가 가르쳐준 대로 등 뒤에서 길이 닫히는 것에는 우리 앞에서 길이 열리는 것만큼이나 많은 교훈이 들어있다. 열림은 우리의 능력을 보여주고 닫힘은 우리의 한계를 보여준다. 그것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 정체성이라는 동전이 가진 양면이다. 이 동전의 양면을 잘 살펴보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영적 여행의 길에서 자주 일어나듯이 우리는 문이 닫힐 때면 나머지 세상이 열린다는 역설의 심장부에 이른다. 우리가 닫힌 문 두드리기를 그만두고 돌아서기만 하면 뒤쪽에 있는 다른 문에 다다른다. 그러면 넓은 인생이 우리 영혼 앞에 활짝 열려 있다. 문이 닫히면 방 안에 들어갈 수 없지만 이것은 곧 그 공간을 제외한 다른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뜻이다. 이 역설은 다시 펜들릴로 돌아가 루스가 길이 닫히는 것의 의미를 일깨워 주던 순간을 생각나게 한다. 내 눈앞에서 쾅 닫혀버리는 문들 때문에 고민하던 그 자리가 바로 나의 세계가 활짝 열리는 자리였던 것이다. 이상 본문의 내용 중 일부였습니다. 주위의 과도한 기대나 무언의 압력 혹은 현실적인 상황들과 타고난 본성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많은 사람들은 괴로움을 겪고 방황하게 됩니다. 이럴 때 작가는 잠시 멈추어 내 인생, 내 내면의 목소리에 가만히 귀 기울여 보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길이 닫힐 때면 불가능을 인정하고 그 경험이 주는 가르침을 발견하고 길이 열릴 때면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우리 인생의 가능성에 화답하라고. 지금 닫힌 문 앞에서 문 두드리기를 멈추지 않고 있거나 지금 열린 문 앞에서 발 내딛기를 망설이고 계신다면 다시 한번 내면의 목소리에 조용히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제보다 한 뼘 더 행복한 오늘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상 책 읽는 배짱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